제발 나 좀 도와줘.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러버렸는지 제 나이가 벌써 올해로 65.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 인생에서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유독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전엔 부잣집으로 파출부를 나갔었어요. 그때 만난 사모님 중에 저를 정말 친동생처럼 아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사모님 댁을 그만둘 때도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주신 덕분에 지금의 식당도 개업할 수 있었죠. 제가 손맛은 좋았던 모양입니다. 맛없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처음에만 자리 잡기 어려웠지.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 그 다음부터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5년쯤 장사를 하다 보니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 자식들 키우면서 보냈던 힘든 세월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 대접하고 문 닫을 때면 오늘 얼마나 팔았나 돈 세는 기쁨의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허름한 차림의 손님이 가게로 들어왔죠. 장사 끝났다고 말하려고 그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다 낡아 빠진 외투를 입고 초라한 행색으로 들어온 그 손님은 제가 예전에 모시던 부잣집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 덕에 저는 식당을 하게 되어 돈도 많이 벌게 됐는데 사모님은 예전에 우아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친 건지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었어요. 사모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제발 나 좀 도와달라며 자기가 도움을 청할 대라고는 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알던 사람 중 가장 단정하고 귀티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모님이 어쩌다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다리까지 절며 찾아왔는지 그 내용을 듣게 된 저는 가슴 속에 차오르는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저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말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모두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친척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눈칫밥을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 손으로 돈을 벌어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자 그간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조금씩 모아온 돈으로 간신히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일하던 가게 근처에는 공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부분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실수도 많았고 일 끝나고 집에 가면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가 퉁퉁 부어서 끙끙 앓으며 잠든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어요. 그날은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몸이 이상했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어지럽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감기 몸살 같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쉰다고 말할 수도 없었기에 아픈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점심 손님을 받고 나자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몸 여기저기가 욱신욱신 쑤시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늘은 일찍 들어가 보라며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저녁 장사까지 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제 몰골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다며 저녁에는 손님이 많지 않으니 걱정 말고 들어가 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근처 약국에 들러 몸살 약을 산 뒤 집으로 향했죠. 그렇게 건널목 앞에 서 있는데 열이 오르는 탓인지 유난히 어지럽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급기야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이대로 가면 쓰러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지려는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제 몸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냐며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면서 여기 길 한복판인데 그대로 쓰러졌으면 사고 날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러지려는 저를 붙잡아 준 남자 덕에 저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고 그에게 기댄 채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 더 한 뒤 그대로 헤어졌어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약을 먹고 푹 잔 덕분에 금방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몸이 좀 나아지니 그날 일이 떠올랐죠.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를 못한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익숙한 얼굴의 남자 손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봤더라? 한참 생각하다가 곧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몸살 때문에 일찍 퇴근했던 날 쓰러질 뻔한 저를 구해준 그 남자였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냐며 여기서 또 뵙는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 건너편 도로에서 쓰러지려고 할 때 구해주셨다고 감사 인사를 드렸죠. 그 남자는 기억한다며 여기서 일하시냐고 몸은 괜찮으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날 너무 감사했다며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려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다고 혹시 근처에서 일하시냐고 여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식당 건너편에 있는 목재 공장에서 일한다며 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저를 도와준 그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그날 밥값은 제가 계산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제가 일하는 식당을 자주 찾아왔습니다. 목재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던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죠. 서로 나이도 비슷해서 식당 직원과 손님으로 자주 보다가 저희는 점점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연인이 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명수였고 저보다는 3살이 많았습니다. 그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려운 환경 탓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만난 지 1년 정도 됐을 무렵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청혼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한 이후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했고 몇 년 후에는 예쁜 2 아들까지 생겨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죠.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2 아들의 점심을 챙겨주고 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장에 있어야 할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말이었어요. 병원에 있다는 소식에 2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가봤더니 남편은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액을 맞으며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호자 되시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보호자라고 하자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이 기계에 끼어서 병원에 오게 되었다며 오른쪽 2번째, 3번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계속하는데도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잠들어 있는 남편 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눈을 떴어요.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정신이 드냐며, 손은 괜찮냐며, 아프지 않냐며 울먹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냐고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울지 말라며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제 어쩌냐며 앞으로 공장은 못 다닐 것 같은데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다고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를 당한 뒤 다니던 목재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공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자식은 둘이나 되는데 남편이 일자리를 잃자 생활이 당장 막막해졌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된 거 다시 시작하면 된다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식당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조그맣게 시작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식당은 무슨 돈으로 하냐며 우리 그런 일 해본 적도 없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경험이 왜 없냐며 저랑 결혼하기 전에 식당에서 일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제 음식 솜씨도 좋으니까 메뉴만 잘 정하면 장사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장님 밑에서 잠깐 일한 것뿐이라며 식당 일은 겉으로 보기엔 음식하고 팔면 될 것 같아도 경험 없으면 힘들다고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내 손이 이러니까 받아주는 데도 없고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자영업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오다가 알아봤는데 식당하기 딱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퇴직금이랑 사고 보험금이랑 그동안 모아둔 돈이면 그 식당을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사람이 계약하기 전에 우리가 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봤던 일이라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결국 저는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자 남편은 부동산으로 가서 미리 봐둔 식당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도 쓰고 돈도 보냈죠. 남편은 식당을 개업할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식당 이름은 뭘로 할까? 우리 애들 이름 따서 만들까? 아니면 메뉴 정하는 게 먼저인가 고민했습니다. 백반도 괜찮고 고깃집도 좋을 것 같다고 들떠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잘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남편은 자기도 많이 알아봤다면서 우리 이제 그 식당 개업해서 돈 많이 벌고 우리 애들 부족하지 않게 잘 키워보자고 했습니다. 제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자기는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저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식당은 애초에 허위 매물이었어요. 남편이 계약하려고 했던 그 건물은 실제로는 등기조차 안 된 땅이었고요. 저희가 만났던 건물주도 부동산 사장도 전부 한 통속이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챘을 땐 이미 늦었죠. 돈을 송금한 다음 날 그 사기꾼들은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된 날 밤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바보였다고 자책했습니다. 저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얼른 경찰에 신고해서 그 못된 인간들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놈들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진짜 쓸모없는 놈인가 보다. 이렇게 된 거 다 자기가 바보 같아서 그렇다며 너와 애들 볼 면목이 없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고 도망간 그들을 잡는 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충격이 남편의 가슴을 덮쳐버린 걸까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제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던 남편은 날마다 지쳐갔습니다. 영 힘을 내지 못했고 자다가도 가슴을 치며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을 지키면서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건지 세상이 원망스럽고 막막했죠. 하지만 제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어요. 기술도 없고 일해본 경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파출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 일도 금방 적응하게 됐죠. 저는 손끝이 야무지고 음식 솜씨도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곤 했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맛이 좋다. 반찬을 내도 정갈하다.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깔끔하다. 그래서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일을 잘한다는 평판 덕분에 하나 둘씩 일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일을 연결해주던 사무소 소장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소장님은 이번에 큰 집 하나 들어가 볼래요. 이 집 사모님이 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속에서 몇 개 보내줬었는데 콕 집어 아주머니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인상이 깔끔해서 마음에 든다나 자기가 보기에도 아주머니가 딱일 것 같거든요. 일 잘하시잖아요. 여기서 일하면 다른 일은 안 해도 될 거예요. 돈도 잘 준다고 하는데 어때요? 내일 한번 가보실래요? 라며 권유했습니다. 다른 집보다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소장님의 권유로 저는 그 집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넓은 마당과 고풍스러운 2층 주택이었어요. 그 집에서 처음 만난 사모님은 한눈에 봐도 귀티가 흐르는 분이었습니다. 곱게 손질된 단발머리,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옷차림, 말 한마디 하나하나에서 태생이 다른 사람임을 느낄 수 있었죠. 큰 집이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의외로 단출했습니다. 사모님과 사장님 두 분뿐이었거든요. 사장님은 바쁜 사업가라 늘 외출이 잦았고 사모님도 원래는 남편과 함께 회사를 도왔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당분간 집에 머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모님의 집에서 살림을 도우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일하는 걸 무척 흡족해했고 성격도 잘 맞아서 자매처럼 친구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사장님도 사모님에게 잘하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두 분은 서로를 아끼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딸이 하나뿐이었고 외국에서 지내고 있던 터라 사장님과 사모님 부부는 더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제게 갈비찜 하는 방법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저기, 음성씨,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 갈비찜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요. 저는 가르쳐 드릴 수는 있는데 드시고 싶으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 해두면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사장님은 쑥스러워하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 주말이 우리 안사람 생일인데 전에 음성 씨가 만들어준 갈비찜을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는 사장님을 보며 먼저 떠난 제 남편이 생각나기도 했고 자상한 남편이 있는 사모님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사모님은 건강이 조금 안 좋은 것만 빼면 돈이며 남편, 자식까지 부족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아픈 날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몸이 약한 아내에게 잘해주고 다정하긴 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 세세한 것까지는 신경 써주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옆에는 남편 외에는 가족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 아플 때면 가까이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었고 사모님은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사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제 가보라며 집에서 애들이 기다리겠다고 저녁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애들 다 커서 괜찮다며 늦는다고 말해놨다고 사모님이 아프신데 옆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은 매번 고마워서 어쩌냐며 음성 씨는 어쩌다가 파출부를 시작하게 된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작년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먼저 떠났다며 자식은 둘이나 되는데 기술도 없고 일해 본 거라고는 결혼하기 전에 잠깐 식당 일했던 게 전부라 할 게 이것밖에 없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모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사모님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말은 안 해도 아픔이 하나씩 있다며 사모님은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며 다들 말은 안 해도 아픔이 하나씩 있다며 자신은 사실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내 전남편 덕분이라고 그 사람이 참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했거든. 나한테도 참 잘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전 남편분이랑은 이혼하신 거냐고 조심스럽게 여쭈었고 사모님은 아니라고 전 남편이 출장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금 미국에 있는 내 딸 말이야. 그 애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딸이 돌도 되기 전에 그렇게 돼버렸다고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도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했고 사모님은 그럼 지금 사장님이랑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라는 제 물음에 전 남편 죽고 나도 본격적으로 회사에 나가서 일을 배웠거든. 우리 그이는 그때 만났어. 그때 남편이 내 사수였어. 나한테 친절했고 나랑 다르게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던 그 사람을 선배로 잘 따르다가 서로 좋아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많이 하셨지.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니까 라며 회상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친정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결혼하신 거냐고 여쭈었고 사모님은 처음에는 정말 심하게 반대하셨거든.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아버지도.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성실하고 나를 사랑하는 진심을 알게 되셔서 허락해 주셨어. 아유, 내가 참 음성 씨한테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네. 음성 씨가 편해서 그런가 봐 라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세상에 힘든 거, 아픈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아오신 줄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아픈 사연 하나 둘씩은 가지고 사는 거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원래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었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오빠에게 사업을 물려주려고 했으나 사고로 죽게 됐고 이후 사모님의 어머님 역시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가족이 친정아버지와 자신뿐이었죠. 겉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모님은 가족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외로움도 많이 타고 있었어요. 그 사연을 다 알게 되니 저는 사모님이 인간적으로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저랑 닮은 구석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은 이후로 사모님과 저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를 떠나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은 특히 제 음식을 좋아했어요. 밖에서 비싼 걸 먹고 와도 꼭 제가 만든 음식을 찾고 나셨죠. 사모님은 음성아, 나 간단하게 밥상만 차려줘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오늘 동창분들이랑 식사 약속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라며 걱정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렇긴 한데 음성 씨 음식 먹은 뒤로 밖에서 잘 못 먹겠어. 음성 씨가 만든 게 깔끔하고 많이 먹어도 속이 편해. 오늘 동창들이랑 간 식당도 돈만 비싸지.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밥이랑 국이랑 김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그것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 진짜 식당 해야 할 사람은 음성 씨야. 음식 장사하면 분명 대박 날 걸 이라며 투정 부리셨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저와 사모님의 사이는 가까워졌고 저 역시도 사모님의 집에서 일하는 게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하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모님은 진지한 목소리로 음성아,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봐. 음성 씨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라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10년쯤 됐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래, 벌써 그렇게 됐구나. 내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 집에서 일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일은 그만두고 다른 일 해보는 건 어때?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며 다른 일이요. 사모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이러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내 말은 언제까지 남의 집 살림만 계속 해줄 수도 없고 음성 씨 음식 솜씨가 너무 아까우니까 식당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러지. 내가 예전부터 음성 씨한테 식당 해보라고 말했잖아.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저는 식당이요. 아이 사모님, 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식당 하나 여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라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음성 씨, 내가 말했지. 당신 음식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식당 하면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내가 장담한다니까. 그리고 돈은 걱정 마. 음성 씨가 우리 집에서 일한 세월이 얼만데 식당 연다고 하면 내가 퇴직금도 두둑하게 챙겨줄 거야. 그러면 아주 큰 식당은 아니어도 소박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어.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민해봐. 라며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식당을 해보라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저는 며칠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모님의 말이 틀린 건 없었죠. 일한 지도 오래됐고 더 늦기 전에 다른 일을 해볼 수 있다면 저한테도 좋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사모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저번에 식당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 나이 들기 전에 식당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 일 그만둬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요. 그러자 사모님은 아이고, 음성 씨 잘 생각했어. 분명히 잘 될 거야. 맨날 보던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면 서운하긴 해도 영영 못 보는 것도 아니잖아. 음성 씨 미래 생각하면 이게 맞아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제 새로운 시작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식당 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도와주시고 가게 계약서도 꼼꼼히 봐주시며 문제가 될 건 없는지도 일일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모님 댁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사모님은 지난 10년간 우리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주고 내 말동무도 해준 거 정말 고마워. 내가 음성 씨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소중하더라. 이제 우리 자주는 못 봐도 연락은 계속하면서 지내자 하자. 이거는 음성 씨 퇴직금이야 라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저는 뭘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동안도 보너스다 뭐다 해서 잘 챙겨주셨잖아요.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음성 씨가 동생 같아서 더 넣었어. 내가 이런 것도 못 해줄까봐. 음성 씨는 진짜 식당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 없어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셨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은 알았어. 이제 그만 가봐. 그리고 식당 개업날 정해지면 꼭 알려주고 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영영 못 보는 건 아니었지만 10년을 거의 매일 본 사이였기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을 훔치며 사모님 댁을 나왔고 사모님은 그날 골목에서 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한 달 뒤 저는 보쌈집을 개업했습니다. 개업날에는 사모님도 와서 축하해 주셨죠. 식당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고기가 맛있고 특히 제가 만든 보쌈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금방 맛집으로 유명해졌어요. 개업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장사하는 재미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5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식당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남들은 이제 성공했고 가게도 잘 되니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라고도 했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게에는 무조건 사장이 있어야 했고 그래야 손님들이 계속해서 믿고 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픈과 마감은 남에게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긴 하루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주방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듯 놀랐고 목구멍에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몇 년 전까지 모시던 그 집의 사모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사모님은 제가 알던 그분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고운 피부와 단정한 옷차림, 한눈에 귀티가 느껴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은 초췌하게 상해 있었고 눈밑은 시꺼멓게 꺼져 있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환자복처럼 보였고 그 위에는 다 해진 너덜너덜한 외투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길거리를 전전하는 사람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왼쪽 다리를 저렸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였습니다. 툭 치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이었죠. 사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발 나 좀 도와달라며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사모님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몇 모금 마셨고 조금씩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나 때문에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해. 내 꼴이 말이 아니지라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신 거냐고 사장님은 어디 계시냐고 걱정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제 입에서 사장님을 찾는 말이 나오자 컵을 쥐고 있던 사모님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무섭게 바뀌었어요. 사모님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 앞에서 그 인간 얘기 꺼내지도 마. 그 인간 생각만 하면 씹어먹어도 모자라니까 나 이렇게 된 거 다 그 인간 때문이야 라며 격분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신 후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2년 뒤 사모님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은 사모님께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동안 밥도 못 먹고 심지어 잠도 잘 수 없어서 사모님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지고 말았죠. 저는 그런 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지 그랬어요. 왜 저한테는 연락도 안 하셨어요? 연락하셨으면 제가 가서 사모님 돌봐드릴 수 있었는데요.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모님은 아버지가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음성 시가계 때문에 바쁜 것 뻔히 알고 있는데 연락하기가 그렇더라.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락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 라며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슬픔을 추스르고 다시 회사에 출근하려고 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보고 배우며 몸에 익힌 회사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더더욱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은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사장님은 아직 몸도 온전히 낫지 않았는데 억지로 무리하다가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면서 무조건 집에서 쉬고만 했죠. 그리고 사장님은 몸에 좋은 거라면서 어디선가 직접 약을 지어오기까지 했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챙겨주니 고맙게 여기고 꼬박꼬박 그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고 나면 늘 졸음이 쏟아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모님도 몸이 약해져서 그렇겠지 하고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날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한두 가지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혹시 약이 문제였던 건가요? 사장님한테 약이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해 보시지 그랬어요. 라며 놀라 여쭈었습니다. 사모님은 당연히 말했지. 약이 안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인간이 뭐라는 줄 알아. 약 이상하다는 말을 왜 또 하는 거냐고. 약 이야기는 그제도 어제도 하지 않았냐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약이 이상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었대. 그리고 내가 앞으로는 약 안 먹겠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난동을 피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발작하는 나를 말리다가 팔에 상처도 났다면서 팔을 보여주더라고 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약 먹기 싫어서 난동을 피웠고 사장님은 그런 사모님을 말리다가 팔에 상처도 났다는 거죠. 근데 사모님은 기억을 못 하신 거고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모님은 그 사람 말은 그래. 근데 음성아, 하늘에 맹세코 나 그런 적 절대 없어. 내가 난동을 피운 적도 없고 남편한테 손을 댄 적은 더더욱 없다고. 근데 그 인간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하더라 라며 억울해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모든 일이 사실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모님을 몰아붙였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점차 사모님도 내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사장님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 후 의사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정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은 멀쩡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사에도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내게 돼버린 거죠. 거기까지만 들어도 기가 막혔는데 사모님의 이야기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사모님은 분노에 떨며 2달 전쯤이었나 밤에 자다가 목이 말라서 나왔었어. 그런데 남편이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몰래 엿들었어. 그리고 통화하면서 박 원장이라고 말하는 거 듣고 단번에 알아챘지. 박 원장이면 나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 그 정신과 원장이거든.
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은 나를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가게 묶어둘 테니까 돈만 제대로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도 유리하게 증언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라며 격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정말요, 사장님이 그랬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사모님 친정 집안 회사잖아요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사모님은 눈물 글썽이며 그 인간, 나랑 결혼한 것도 다 회사를 뺏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거기까지 들으니까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더라. 나도 모르게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서 남편이랑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다가 흥분해서 그 방에 있던 화병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게 산산이 부서지면서 남편 얼굴에도 상처가 났어. 남편은 그것도 자신한테 유리한 정황으로 몰고 갔고 그 사건 이후 사장님은 사모님을 더 이상 집에 위험하게 둘 수 없다며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했고 다음 날 아침 사설 이송 차량이 집 앞에 섰습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모님이 도착한 곳은 도심병원이 아니라 변두리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린 그 의사가 요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장인이 죽고 사모님까지 요양원에 입원하자 사장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권한을 손에 쥐게 됐죠. 사모님은 단순히 명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회사 경영은 모두 사장님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사모님이 정신에 문제가 있어 입원 중이라는 걸 회사에도 퍼뜨렸습니다. 사모님이 문제가 있으니 회사 경영은 자신이 해야 한다며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모님을 고립시켜 이혼을 하게 만든 뒤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옮길 계획이었죠. 저는 안타까워하며 사모님,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요양원에 계셨던 거예요? 라며 여쭈었습니다. 사모님은 고통스럽게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안 아픈 곳도 아프게 되더라. 근데 이건 확실했지. 내가 몸은 아플지는 몰라도 내 정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건 다 남편인 그 인간이 회사를 뺏으려고 계획한 일이라고. 음성아 나 믿지. 믿어줘야 해. 제발 라며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저야 사모님 말씀 믿죠. 근데 사모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걸 믿어줄 사람이 더 있을까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희망을 담아 내가 그런 준비도 안 했을까봐 음성아, 나 사실 증거도 갖고 있어. 내가 그 요양원에 있을 때 원장실 근처를 지나다가 원장이 그 인간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원장이 그러더라. 나를 평생 요양원에서 못 나가게 묶어둘 테니까 돈만 제대로 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혼할 때도 유리하게 증언해 주겠다고 하는 거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붕괴하며 아니 무슨 그런 인간이 다 있어요. 그러고도 의사예요 라며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사모님은 격렬하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것까지 들으니까 내가 요양원에 갇힌 게 다 남편인 그 인간이 꾸민 일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 난 절대 미친 게 아니라는 것도 라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사모님은 원장이 전화를 끊고 어떤 서류를 서랍에 숨기는 것까지 보게 됐습니다. 모든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사모님은 이대로 회사가 남편의 손에 들어가는 것도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한동안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며 원장이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원장실에 들어가 지난번에 봤던 서랍을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를 챙겼습니다. 대충 봐도 위조 진단서와 관련 서류들 같았어요. 사모님은 간신히 그 요양원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저희 식당까지 오게 됐던 겁니다. 저는 걱정하며 사모님, 다리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사모님은 도망 나오다가 다쳤어. 그 요양원에서 내가 사라진 거 눈치챌까봐 아픈데도 무작정 왔더니 더 심해졌나 봐 라며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이러지 말고 일단 병원부터 가죠. 야간 진료하는 데 있을 거예요. 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단호하게 아니야. 나 사라진 거 알면 그 인간이 찾으러 다닐 텐데 괜히 나갔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라며 두려워하셨습니다. 사모님에게 잘해주던 사장님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흉악한 배신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정도로 사장님은 겉으로는 다정한 남편 연기를 잘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은 다리 치료를 받은 뒤 다른 정신과에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사모님의 정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모님은 간절하게 음성아 진짜 나 좀 도와줘. 그 인간한테 복수를 해야지 라며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저도 사모님 도울게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며 기꺼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제가 그 요양원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 말이야. 자세히 보니까 비리 장부였어. 그 안에 원장이 돈을 받고 가짜 정신병 진단을 내린 증거가 한가득이야. 내가 다시 요양원으로 가면 또 잡혀서 갇히게 될 수 있으니까 음성 씨가 대신 가줘라며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데리고 직접 그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간판, 차가운 복도, 어딘가 눅눅한 냄새까지 사모님이 말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원장의 진료실로 들어가자 중년의 원장은 여전히 의사 가운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장에게 사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을 말하며 두 사람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원장은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원장님, 저 다 알고 왔습니다. 당신이 오연석 사장이랑 짜고 박선혜 씨한테 가짜 진단 내리고 여기 가둬놓은 것도 다 알고 온 거라니까요 라며 원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원장은 다 다짜고짜 와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증거 있어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원장은 그렇게 말하더니 전화기를 들며 사람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가져온 증거를 테이블 위로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자, 당신이 말하는 그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 경찰에 바로 알리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오연석 사장이 당신한테 돈 주면서 사모님을 정신병자로 몰았다는 것뿐 아니라 여기서 환자 서류 조작 불법 의료 행위까지 다 드러날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요? 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은 주춤하며 다 당신 그 오연석 사장 와이프랑 아는 사이야. 원하는 게 대체 뭐야? 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영상 하나만 찍읍시다. 오연석 사장이 시켜서 그의 아내인 박선혜 씨한테 오진을 내렸고 돈 받고 입원시켰다고요. 사실대로 말하는 그 영상 하나면 다른 불법과 비리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라며 요구했습니다. 원장은 잠시 얼굴이 굳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했습니다. 손끝은 떨리고 있었죠.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면 자신의 이름이 신문 사회면에 오르내릴 뿐 아니라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다시는 의료계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요. 원장은 체념한 듯 정말 다른 건 묻지 않겠다는 거죠. 확실하죠? 라며 확인했습니다. 저는 네, 박선의 사모님을 위한 증거만 필요합니다. 오연석 사장한테 돈 받고 이용당한 사실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라며 분명히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원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고
제 아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박선혜님은 정신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연석 사장의 부탁으로 그의 아내인 박선혜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실제로는 약물로 인위적인 증상을 유발했을 뿐이며 모든 것은 오 사장이 돈을 주며 지시한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자백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가지고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는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은 사모님의 차례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사모님,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찍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굳은 결의를 다지며 저는 멀쩡합니다. 제 정신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오연석 사장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제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회사의 권한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건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중간에 몇 번 목이 메이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카메라를 바라보며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에게 부탁해서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했어요. 곧 영상 속 원장의 구체적인 증언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직접 허위 진단을 고백한 영상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범죄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대응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지자 회사 이사회에서 결국 사장님을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장님은 횡령, 재산 강탈, 강제 입원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 일을 도왔던 정신과 원장 역시 빠져나갈 수 없었어요. 조사가 진행되자 돈을 받고 꾸며낸 허위 진단서와 불법 감금 사례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원장이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돈을 챙기며 다른 환자들을 억울하게 가둔 사실까지 밝혀지자 의료계에서도 퇴출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사모님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장에게 빼앗겼던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되찾았고 그동안의 억울함도 풀 수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조금씩 몸과 마음을 회복해갔고 회사를 이끄는 경영자로서의 자리도 다시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단순히 사장님을 무너뜨린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복수는 그토록 긴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준 사모님과 제가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는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된 날, 사모님과 저는 오랜만에 둘이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는 사모님이 좋아했던 음식만 만들어 봤어요. 많이 드세요. 앞으로 회사 잘 이끌어 가시려면 잘 드시고 건강하셔야죠. 그래야 또 나중에 따님한테도 회사 물려줄 수 있고요. 라며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감격에 겨워 영미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지금 나는 길바닥을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 영미, 내가 내 말 믿어주고 도와줘서 이렇게 다시 내 자리 찾을 수 있었어.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사모님께 제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이제 우리 둘 다 과거는 잊고 다시 웃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해낸 진짜 복수니까요. 라며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벌써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모님과 저는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그날 이후 누구보다 굳건한 인연이 되어 여전히 자매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사모님과 마주 앉아 지난 날을 떠올리면 믿기지 않을 만큼 험난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꿈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도 문득 깨닫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리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복수보다 값진 결실이라는 것을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은 오히려 우리 사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힘으로 앞으로도 서로를 위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